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우진입니다. 오전에도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어떤 그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식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V라는 거가 원래 이 회사의 시가총액. 원래 아무것도 지배주주가 여기서 가져가는 게 없으면 내야 될 시가총액인데 여기에서 K만큼을 이제 n분의 1이 아니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방식은 뭐 극단적으로는 뭐 횡령배임, 비자금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월급이라든지 이런 뭐 합법적인 형태로도 n분의 1이 아니게 비례적이지 않게 가져가는 부분을 저 K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래서 V에서 K를 뺀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n분의 1을 하는 거죠. 남은 주주들이. 근데 이 지배주주가 알파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V에서 K만큼을 통으로 덜어내고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알파만큼을 지배주주가 시큐리티 베네핏의 형태로 이건 다른 주주들과 똑같이 n분의 1의 형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K하고 V는 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렇게 V를 K에 비례해서 묘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밑에 있는 식처럼 D만큼은 그냥 빼서 그렇게 하기도 하면 여기는 이제 D가 K 곱하기 V죠. 그리고 이 K는 하고 D의 상한선은 그 나라의 투자자 보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투자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K하고 D가 크지 못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일수록 K하고 D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9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의 법대 교수님들이 이 식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칸하고 뱁적 이분들 다 유명한 뱁적 하버드 법대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이어서 파이낸스 분야에서도 이런 모형을 저희가 할 때 이분들이 이런 형태의 목적함수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 라포르타의 논문은 아까 오전 세션에서 소개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저도 썼고, 그리고 오전에 토론하셨던 정준혁 교수님의 그 부분 지분 인수에 있어서의 주매청을 인정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그 논문에서도 이런 형태의 목적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형태의 목적함수 하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V에서 K를 덜어낸 만큼 시가총액이죠. D를 덜어낸 만큼 시가총액이고. 그러면 주가는 그냥 그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N으로.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그냥 단순하게 K하고 D가 클수록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거죠. n분의 1의 원칙이 붕괴가 되면 될수록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그래서 이것이 K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아니겠는가. 뭐 오전 세션에서 다른 다양한 요인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제 주주환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주주환원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알파가 적으면 그럼 내가 이제 배당을 하면 또 n분의 1 해야 되니까 주주환원이라는 배당이라는 건 결국 n분의 1인데 n분의 1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주식에 대해서 별로 선호도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선호도 없고 이게 또 K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오전 세션이랑 일맥상통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 식에 따르면 간단합니다. 이론은 K하고 D를 줄이면 되죠. 그래서 K하고 D를 줄여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 투자자를 더 잘 보호할 것이냐,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라포르타하고 2002년도에 쓴 논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토빈스 Q라고 나왔는데 오전에도 이제 이 논문이 간략하게 소개됐습니다만은 토빈스 Q가 결국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PBR에 분자 분모에다 가 부채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PBR보다는 살짝 댐픈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PBR이랑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이 완전 꼴등은 아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냈는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 없네요. 다 PDF로 됐는지. 예. 그래서 코리아가 이태리 다음으로 PBR이 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오전에도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됐고 우리 스탠더드하게. 근데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툴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요 식으로 한 거죠. 요 식으로. 그 여기서도 이 논문에서도 결국은 사익 편취가 이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식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슨 물교역 분할, 그다음에 부분 지분 인수 이런 거에 대해다가 살짝씩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식이 뭐 복잡하게 뭐 돼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전개해서 밑에까지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물적 분할한 다음에 모회사가 언제 주가가 영향을 받느냐? 자회사가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10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항상 이제 그걸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포스코처럼 자회사를 무적 분할한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그냥 계속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 식에서도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거를 일부를 자회사의 일부를 상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거나 그래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일보다 작아져야 일보다 작아지면 그 밑에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사익 편취를 할 유인이 생기고 그럼 추가적으로 자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회사에 대해서만 요만큼 편취를 하다가 자회사가 밑으로 생기면 거기서도 또 편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장이 되면. 그래서 요 KS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요 DS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켰으면 모회사가 이거였을 텐데 자회사 상장하고 나면 자회사에 추가적으로 요만큼의 사익 편취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모회사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모회사가 요만큼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 중간 부분에서 자회사를 외부에다 팔 때 페어밸류를 받고 판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자회사를 외부에다 매각을 할 때 뭐 공모가를 저가로 좀 해야 될 유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주를 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회사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이거보다 자회사 사익 편취 플러스 자회사의 지분을 외부에다 팔 때 더 싸게 팔게 되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같이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시가총액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제 학생이 박상원 학생이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에서 한 건데 저희가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시점에서 주가 반응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모든 물적 분할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뭐 구조조정 목적, 지주회사 전환 목적 이런 것들은 주가 안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지냐면 목적이 자금 조달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에만 떨어집니다. 즉 베타는 이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인데 이게 100보다 적은 경우 처음엔 100%였죠. 처음엔 100%인데 추가로 자금 조달하고 상장하고 이러면서 외부 지분이 들어오면 이게 일보다 작아지면서 그런 경우에만 이 공시 시점에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지분 인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M&A는 독특하게 미국처럼 합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일부분 주식을 사죠. 피인수기업 주식의 일부만 인수를 합니다. 20-30%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기 이제 위에 원래 거 T는 타겟이고요, B는 비더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의 목적함수 밑에는 그 두 번째 줄에는 들어오는 지배주의 목적함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배주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식 전통적인 M&A 이론에서는 부위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부위가 원래 여기 새로 들어오는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부위가 원래 있던 사람의 부위보다 커야만 M&A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증진되는 M&A, 거버넌스 역할로서의 M&A. 뭐 원래 회사가 좀 빚을 대고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기업 가치를 올린다. 이게 전통적인 M&A 이론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배주주가 있어요. 지배주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위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M&A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자기 거가 원래 있던 사람의 자기 거보다 크기만 하면 M&A가 성립을 해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보면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D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즉 새로 오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사익 편취를 원래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크면 심지어 부위가 작아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해악을 끼치는데 들어와가지고 원래 있던 거에서 더 많이 가져가면 M&A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프리미엄을 그만큼 낼 용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 뭐 하냐면 우리나라 무자본 M&A 같은 거죠, 그죠? 그 친구들은 들어와서 그냥 다 들어먹으니까 그 회사에 있는 자산을. 예.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면서 부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D나 K를 키워서 내가 먹겠다. 그러면 M&A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반 주주 입장들에서 봤을 때 인수 전에는 시가총액이 이건데 인수 후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의 걸로 정해질 거니까 인수 후에 시가총액이 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풀면 이렇게, 즉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D의 증가분이 V의 증가분보다 더 크면 인수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M&A의 특유한 문제고,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저 비더가 그 자체가 상장 기업이면 그러면 피인수 기업이 원래 상장 기업이었어요. 인수 기업도 상장 기업. 근데 미국 같으면 얘네가 합병을 하기 때문에 한 회사로 합쳐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합쳐지지가 않아요. 피인수 기업도 그대로 별도의 상장 기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상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복수 상장을 하면 자회사에 대해서도 또 요걸 하니까 추가적으로 모회사 가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문제도 그대로 있는 거죠. 복수 상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M&A 때는 이거 플러스 좀 전에 물적 분할의 이슈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건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좀 시간이 됐지만 제가 그 전 세계 M&A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나라별로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얼마만큼을 취득을 하느냐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그래서 합병을 하거나 완전 자회사화하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계열사 간의 건 제가 다 뺀 거예요. 삼성끼리 합병하고 현대끼리 합병 이런 건 다 뺀 거고, 순전히 남이랑 하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뭐가 많냐면 이게 많아요. 20%에서 피인수 기업 지분 20%에서 50% 사이를 인수하는 거. 얘가 훨씬 많습니다. 합병의 경우보다. 반대로 영국하고 미국을 가보면 이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분 지분 인수의 형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다 합병, 영국도 뭐 이렇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무공개 매수가 있기 때문에 30% 이상 살려면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 영국식 의무공개 매수가 있기 때문이고, 미국은 의무공개 매수가 없지만 알아서 저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면 피인수 기업이 상장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 혹시라도 피인수 기업의 주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가 걱정이 되면 아예 그냥 합병을 해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리갈 리스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별로 이 M&A의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는 부분 지분 인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저 K하고 D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아까 뭐 비자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잘못하면 행정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 못 드리는데, 원래는요 저 윗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윗부분이 없고 요 밑에만 이제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밑에만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지배주가 상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n분의 1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20%만 가지고 모든 이익의 20%는 나는 20%만 갖고 나머지 80%는 새로 들어온 주주님들하고 나눠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고 상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다고, 이게 개인 회사가. 그 지배주들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 개인 회사가 있어요. 상장하기 전부터. 그리고 상장할 때만 살짝 심사를 세게 하니까 증권회사들이 코치해줘가지고 상장은 통과해야 되니까 살짝 없애, 쟤를 정리를 해. 그 기간 동안에만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죠. 그래서 원래 이 상장 기업이 버는 돈을 이분은 20%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20% 이상 이 회사가 버는 거에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상장회사 하나만 있어도 이래요. 상장회사 하나만 있어도.
근데 상장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더 복잡해지죠. 상장회사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각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또 다 달라지고 또 자기 개인 회사도 있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장회사 여러 개 돼서 이렇게 커지면 공정거래법에 이제 규율 대상이 돼서 5조 이상이 되면은 뭐 사익 편취도 규제 받고 부당 지원은 뭐 이건 일반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데 결국은 이게 공정거래법에서 사익 편취 부당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고 회사법적인 이슈인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지주회사라는 거가 말만 지주회사지 진짜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지주회사면서 멀쩡한 상장회사 2개 쪼개가지고 상장이 2개가 나왔잖아요. 원래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만 상장해야지. 자회사는 비상장이고 100%고 그래야 자회사의 모든 이익이 지주회사 주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회사가 상장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배당으로 안 가져가요. 배당으로 가져가면 n분의 1 해야 되니까 또 자회사 상장 주주들하고 n분의 1 해야 되니까 배당으로 안 가져가고 로열티로 가져가는 거죠. 브랜드 사용료. 그 자회사가 100을 벌면 배당을 받으면 뭐 회사는 30만 가져가는데 20 또는 30 이거를 브랜드 사용료로 받아오면 100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 지원, 회사 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불공정 합병 비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지배주주 패밀리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n분의 1 원칙이 붕괴되는 바로 이런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단일 상장사 시점에 이 개인회사, 제가 준 개인회사 붙인 거는 뭐 일부 뭐 다른 사람 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개인회사입니다. 패밀리 개인회사. 거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기회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다 이거는 이제 물량을 몰아주는 거고 아예 가격도 그쪽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횡령배임에서 비자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통한 거래, IPO 허수청약 이런 불공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상하구나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디스카운트를 더 하겠죠. 기대값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단일 상장 때도 문제인데 이게 복수 상장이 되면 더 복잡하죠. 상장이 여러 개 기업 집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그러니까 상장사 부분인 A가 B를 30% 사고 B가 C를 30% 사고 이러다 보면 피라미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이 부분 지분 인수가 기여를 하고 물적 분할, 현물 출자해가지고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또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또 자기들끼리 계열사끼리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 또 한쪽이 유리하게 해가지고 또 사익 편취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요인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 거래를 공시를 지금보다는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장을 할 때 지금 시점만 살짝 캐모플라지하고 그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분 지분 인수할 때 자녀 지분에 대해서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좀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4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이미 이제 우리 금융위에서 지금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다음에 5번은 계열사 간 합병이 몇 년 전에 삼성 때문에 우리가 전 나라가 그 난리를 치고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동원이 계열사 합병하는데 이게 또 합병 문제 생겨서 감독원에서 반려도 하고 안 없어졌어요. 저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테마주까지 포함해서 내부자들이 꼭 미공개 정보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점에서 막 테마가 걸려가지고 내부자들이 팔아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관들이 개인들은 IPO 할 때 우리가 청약 증거금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는 돈에 비례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 그게 없다 보니까 수요 예측할 때 그냥 허수로 너무 많이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도 높게 형성이 돼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보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그 지배주주 관련 기업하고 내부거래 공시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들이 있어서
영업거래의 경우에 매출액 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되면 50억 원 1,000억 원짜리다. 그러면은 50억 원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지배주주들이 잘하는 게 쪼개기를 잘하죠. 쪼개기를. 그래서 50억 미만으로 잘라서 하면 할 수 있고 여러 개 회사로. 그리고 보통 사익 편취로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케이스들 보면요, 50억까지 안 갑니다. 50억까지 안 가고,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따가 우리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님 발표하시겠지만 SM 같은 경우는 커서 1년에 막 100억 이상씩 막 가지고 그러지만, 대한항공 이런 데서 문제됐던 케이스들은 1년에 뭐 2, 30억이에요. 1년에 2, 30억. 그 50억은 저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소확행, 소확행이에요. 작은 금액. 근데 이거는 이제 제외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 충돌에 있는 거래는 규모 뭐 따지지 말고 다 공시해라. 이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거기랑 거래. 왜 네가 지배주주 개인 회사하고 네가 왜 거래를 하냐, 이거를. 하고 싶으면 걔를 자회사화를 해라. 100% 자회사화. 내부화를 시켜라. 그럼 공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부 거래 해도 됩니다. 이해 충돌 있는 내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건 규모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관련되는 건데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저런 게 있으면 이제 거래소에서 꼼꼼하게 보니까 이 인수인 그 주관사 회사에서 코치해줘가지고 상장하는 시점에서 다 빼. 그러다 싹 빼서 상장한 다음에는 스멀스멀 얘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안 봐. 그러니까 이걸 상장한 다음에도 봐야 됩니다. 상장한 다음에도 이게 매년이 됐든 분기가 됐든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서, 야, 너네 특수관계 거래 계속 하고 있어? 공시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뭐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상장 폐지라고 쓰고 싶지만, 그럼 또 기자님들이 그것만 또 너무 또 대서특필 하실까봐 그냥 안 썼고, 어떤 제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부분지분 인수. 부분지분 인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제가 정준혁 교수님 논문 보고 놀랐는데, 딴 나라는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진 자본시장만이 아니고 동남아 이런 데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우리만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심지어 프리미엄 엄청 주고 저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비인수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 언제 그랬냐면,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다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되던 날 대한통운 주가가 하한가 쳤어요. 하한가. 마이너스 15%.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지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왜 이게 부분지분 인수하냐면, 부분지분 인수를 하면 피인수기업의 주주 전혀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이거 사인 간의 주식 거래라. 주총 당연히 안 거치고, 구주만 거래하는 경우는 이사회도 안 거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뀌는데 그 회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이사회도 아무 말도 못해. 아주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반대주주 주식매수권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장기업이 다른 상장기업이 인수하면 또 복수상장되죠. 그럼 이해상충 계속 아까 그 문제 나오죠. 이 프리미엄 이 얘기는 제가 방금 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영국식으로 확 했으면 좋겠는데, 30% 이상 사면 프리미엄까지 포함되는 가격으로 다 사라.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M&A 시장이 갑자기 또 너무 충격을 받고, 이미 지금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사놓은 것들을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엑시트 못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정준혁 교수님이 이제 절충안을 내놨는데, 프리미엄은 빼고 최소한 시가로는 다시 사가게 하자. 그래서 시가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 하여튼 뭔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격이 안 맞아요. 이것도 딴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위에서 이미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뭐 잘 하시고 있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거는 경제개혁연대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이미 이거 우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물적 분할에 시비 건다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현물 출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현물 출자 막으면 또 다른 뭘 또 생각해 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부를 빼돌려서, 특히 핵심 사업부를 빼가지고 별도 상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회사의 모회사 주주보호 장치를 확인한 다음에 상장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 아예 그냥 거래소에서 막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 상장 안 시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그널을 강하게 줘서 아예 이거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제가 배터리 상장할 때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구글은 바보라서 유튜브 상장 안 시키냐고.
유튜브 상장 안 하잖아요. 미국은 못 하잖아요. 돈 많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돈 좀 되는 계열사를 상장시켜서 한다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업계도 바꿔야 되고 IB도 바꿔야 되고 언론도 바꿔야 되고. 복수 상장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계열사간 합병 비율 심사를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장 기업끼리 할 때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가 평균 뭐 이런 것들에서 평균 내에서 합병을 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면죄부가 돼버렸어. 삼성 때도 살짝 그랬고 면죄부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열사간 합병할 때 이거를 공식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거는 상장 기업의 경우는 이제 감독원도 뭐 거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좀 일반 주주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가 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이 이것도 금융위에서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건 최근에 발표하셨는데 이 사전 공시를 하셨어요. 사전 공시 좋습니다. 사전 공시가 어떤 경우에 좋냐면 모든 거래를 다 사전 공시하려고 하면 그건 완벽해요. 사실은 완벽해. 모든 거래 사전 공시. 근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있을 거니까 지금 금융위에서도 이거를 좀 컷오프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이상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 1년 동안. 근데 제도 처음이니까 저도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규제적인 걸 도입을 해서 뭐 저 반발도 있을 테니까 이해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익 편취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아요. 3, 40억, 1, 20억이고 그러니까 이건 미만으로 할 경우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하시면서 요거 미만으로 사후 공시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거의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하고 사후 공시로 다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 미만은 빼도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뭐 29.99%, 19.99%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운영해 보시고 미국식의 물량 규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IPO 허수 청약 관행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관들은 청약이라는 또 증거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뻥으로 막 그냥 막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ESG 많이 얘기하는데 G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어제도 제가 감사위원회 포럼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은 G를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우리가 목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G가 자꾸 ESG 얘기하면서 주주자본주의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주주자본주의 한 번도 안 해봤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나라가 뭐 자꾸 ESG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G의 목표는 투자자 보호인데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이 일반 주주하고 지배 주주하고 이해 충돌, 주주 간 부의 이전, n분의 1 원칙 붕괴 이게 K 디스카운트 원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이런 거를 자꾸 공정거래법 쪽에서 봤어요. 그 재벌 문제 이렇게 받는 규제 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상장기업 일반 주주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자본시장 이슈예요. 자본시장 문제고 상장회사 하나라도 인발부가 되면 이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OECD에서도 특수인간 내부 거래를 이해를 할 때 경제력 집중 차원에서 보지 않아요. 다 주주간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보지. 일본에서는 요즘 합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상장이 아니라 회사간 합병, 완전 자회사화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단기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좋아하시는 소수주주의 과반 결의, 머저리티 업 마이너리티 또는 특수관계인은 의결권 제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일반의 2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법적으로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뭐 디스커버리 민사소송이 더 훨씬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반환된 부당인 득금을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 펀드에 넣어서 원래 손해를 본 일반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는 중앙대학교 심인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 강소연 연구위원님, 한국금융연구원 곽준희 연구위원님,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센터장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지평 변호사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님,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영 이정환 대표님,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심인숙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심인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진영 원장님, 한국거래소의 손병두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신 금융위원회 김지연 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토론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토론자가 7분이 계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각 토론자별로 7분 정도 시간을 조금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가실까요?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좋고.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아마 그 뒤에 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환 대표입니다.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요인은 주식의 가격을 매기는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자로서 여기 대표에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김우진 교수님께서 너무 발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열거식으로 규제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저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은 항상 회피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방식으로 바로 회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하나 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되게 오래됐는데, 이런 거 규제를 조금씩 추가할 때마다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게 흐려지고요. 이 막대한 입법력과 정치력,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로비에 로비를 거치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실제 실효성이 있는 입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합병, M&A, 분할 등 이벤트 발생 시 보상 기준이 공정 가치냐 아니냐, 공정 가치냐 시가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가가 굉장히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로 하는 순간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이제 굉장히 일반 국민들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기술적인 공시, 규제 이런 거 도입할 때 세부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아까도 보면은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50억, 1000억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또 쪼개가지고 빠져나가고 하고 그거 정하느라고 중요한 것들을 논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자본시장은 이게 정말 오랜 역사를 거쳐서 최고의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규제를 하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열거식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의해서 시장 당사자들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 판례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이유는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라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직접 못하니까 국회의원한테 맡기듯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입법 미비와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기본 원칙을 정비하고
이사의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해서 하게 되면 판례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우진 교수님 자료 맨 뒤에 민사적으로 사후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 법 바꾸는 게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드시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행동주의 하고 있는데 정말 소송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주주가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제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아까 전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고 이런 거 분명히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뭐 물적 분할 상장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게도. 일단 증권 집단 소송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뭐 수탁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황당하게도 수십조를 잃었는데. 그리고 이제 증권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허가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즉시 항고 제도로 인해 가지고 허가에만 이게 증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만 이게 3심까지 가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이제 본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증권 집단 소송이 빠르게 허가되도록 실효성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증거를 주주한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증거는 회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이런 증권 집단 소송이나 주주 대표 소송 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게 지금 있는데 이거 관련 자료를 다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다른 거 안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면 M&A 하는데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하면 저희 소송하면 됩니다. 이사들이. 미국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자료에서 보셨지만 100% 다 무조건 삽니다. 왜? 이사들 소송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주주 행동주의를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주주 환원율과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이걸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환경만 만들어주면 각자 서로 소송하고 판례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원칙이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좀 남았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호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많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타협하면 안 되는 근본 원칙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영권 M&A 시 동일 가격 의무 공개 매수 대신 시가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거는 해외 사례가 전혀 없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식회사의 근본 원리인 주주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오로지 대주주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M&A 업계 출신으로서 시가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해도 M&A 문제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M&A 제일 잘 되는데 시가로 다 시가가 아니라 같은 가격으로 미국의 M&A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지금 시가에 주식 매수 청구권 준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은 시가를 낮게 만들거나 시가가 낮은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가격을 공정 가치 또는 시가 중 높은 것으로 하는 등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투표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네. 예, 가능하면 잠깐만요. 예. 플로어에서 발언자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고 저희 키움증권이 사실 일반 주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이라도 일반 주주 보호 강화는 우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패널 분들은 다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저는 어쨌든 현업에서 직접 일반 주주들 만나는 그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앞 세션에서 K 디스카운트가 좀 불가피한 여러 요인들이 거론이 됐겠지만 한 번 더 저희 시각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재벌 체제나 대기업 집단 체제를 통한 핵심 사업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지배구조 측면이 크다고 보여지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화되어 있으면서 고객 다변화나 글로벌화 기회가 축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플랫폼 역량이 좀 부족한 측면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 포트폴리오의 선진화 한계도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그 제언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좀 완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국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이나 뭐 NDR 등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기업의 동향이나 실적 전망 등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기회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에 비하면 일반 주주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외에는 정보 획득 경로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는 그 주요한 영업 환경 변화라든지 실적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자발적인 주주 서한이라든지 공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발표 자리에 그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자율 공시를 통해서 이런 회사 경영 환경의 변화를 일반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대주주 대량 매도, 즉 블록 딜에 따른 그런 또 주가 손실이 불가피하게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행을 보면 그 블록 딜 주가는 통상적으로 종가 대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블록 딜 주가가 확정되는 경로를 밟게 되고요. 단기 차익을 노린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 날 매도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가 할인율하고 비슷한 수준의 주가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일반 주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좀 많은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보자면 우리 IPO 보호 예수 제도처럼 블록딜 매수 시에는 일정 기간 뭐 매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보유 기간 계획에 따라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이런 여러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들도 주가 할인율이 커지는 만큼 매도 차익이 또 줄어드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M&A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부분 지분 인수 시에 의무 공개 매수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 부분은 우리 현업에서 본다면 기업들의 그 인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반대로 M&A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즉 뭐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나 애플,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M&A를 뭐 성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고, 중소기업들도 지분 엑시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기업들은 M&A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실제로 대규모 성공 사례도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피인수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윈윈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영업권이나 기술력 가치가 좀 부각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모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 이력이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계기로 해석되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는 오히려 좀 그 제도적으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그 중소기업들의 기업 가치 개선 내지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주주환원 재고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배당이나 뭐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은 자기 자본 축적에 따라서 낮은 ROE로 필연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물론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경우는 물론 이런 주주 환원 비율을 낮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유 현금을 좀 줄이고 주주 환원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측 가능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지선 센터장님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김지평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김현장의 김지평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이렇게 그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 지배구조와 M&A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우진 교수님 발표하고 또 토론자분들의 앞선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는 5가지인데 우리나라 이제 회사법 관련해서 회사법은 결국 이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대한 법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융이나 업계에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들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앞서 이청환 대표님께서 그 대증적으로 각종 규제들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100번 공감하는 바이고요. 항상 저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회사법을 사실은 전공하고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적 한계들과 근본적 문제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특히 개선이 필요하될 부분들이 지금 물적 분할이나 이런 내부자 주식 대량 매도와 같은 그런 각종 현상에 대한 개별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집단을 전제로 한 새로운 지배구조와 이사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실은 회사법은 하나의 회사가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런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복잡 다단한 여러 계열사들과 함께 또 이제 김우진 교수님 말씀 주신 복층 상장 구조를 전제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열 회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 규제와 절차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분들 말씀해 주신 그 MOM, Majority of Minority나 또는 이제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중심의 스페셜 커미티를 통해서 독립적인 공정한 심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그런 규제들도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기업 집단에서 하나의 계열회사의 법인격 독립론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에 이어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SPP 그룹 판결에서 기존의 법인격 독립론을 뛰어넘고 개별회사 이익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기업 집단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그 개별회사의 희생도 향후에 보상이 가능한 구조라면 이사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와 관련한 여러 후속 판례들이 나올 수 있다면 이 부분에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김우진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구글이 유튜브를 상장하지 않는 이유는 반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100% 자회사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 바꿔 얘기하면 복층 상장으로 갔을 때의 다양한 규제들이 그만큼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대부분 일종의 매트릭스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회사나 모회사 간의 법인격과 벅을 허물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내부 거래나 계열사 거래들은 100%라고 하면 상당 부분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격 독립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 주주가 동의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회사라는 형식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LBO나 다른 거래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 100% 구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의사결정 권한의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 주신 인수금융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제도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에 따른 인수금융 조달의 유연화 같은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구조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재무구조가 제가 미국이나 영국의 투자자들이나 변호사들과 이야기해 볼 때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허용하고 있는 증권만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은 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외에는 전부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래킹 스탁과 네이키드 워런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대책도 나오고 저도 충분히 이제 문제점을 공감합니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LG 화학이 LG 엔솔을 분할하지 않았을 때는 LG 엔솔의 그 배터리 사업 분야의 유망한 수익만을 기초로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전체의 배당 가능 이익이나 수익은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LG 화학의 전통적인 레드오션 인더스트리의 수익과 서로 커밍글되기 때문에 뛰어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에 따른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하는 측면들도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한 경우에 특정 사업 부분의 이익에 연동해서 배당을 주는 트래킹 스탁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 상법 개정 시에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또 물적 분할 상장의 여러 이제 대안 중에 하나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들한테 주주 배정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도상 실제로 실현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강하게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네이키드 워런트를 발행을 해서 신주의수권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1년이나 2년 후에 상장이 된다면 모회사 주주들이 그 신주의수권 증권을 행사해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자회사를 분할할 때 그 신주의수권 증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해서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걸 행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훨씬 유연하게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점을 제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규제들을 예로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적 분할과 현물 출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과거에는 현물 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이용했습니다. 피한다기보다는 현물 출자를 하면 영업양도를 현물 출자 배터리 사업을 영업양도에서 자회사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양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통 10%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주식매수청권이 아예 없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10%를 넘어가면 현물 출자가 주식매수청권이 있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물적 분할의 주매청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주매청 구조를 다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많이 사용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과거 어떤 시점에서는 금감원이 그 경우에 물적 분할이 현물 출자 동일하기 때문에 주매청이 있어야 되느냐과 아니냐는 코멘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히려 이제 10% 미만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주매청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제도와의 그런 대안적 구조들을 함께 파인 튜닝하면서 규제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지배구조나 재무구조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텍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적 분할 그 자회사 상장 시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하는 안을 공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모회사나 그 주식을 받는 모회사 주주의 텍스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상증세법상으로는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무조건 30%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성규범의 활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자본시장법을 고치거나 규정을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맨데터리한 규정들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들이 업계나 학계에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상성이나 대장성 같은 정부기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업계 전문가들, 변호사들, 판사들, 학계 교수님들, 정부기관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1년, 2년 동안 스터디를 해서 LBO라든지 경영권 방어 포이즌 필이라든지 또는 지금 딱 말씀하신 복층 상장 구조에서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점이나 같은 것들에 대한 굉장히 두꺼운 150페이지, 20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내서 실제로 그게 법원이나 업계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상당히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경성규범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병 비율을 주가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막히고 주가를 조정했느니 눌렀느니 하는 논란들이 나와서 삼성물산 합병이나 여러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내부자 거래 그 내부자 대량 매도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9월 12일에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수량과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한 달 쿨링 피리어드를 정해서 사전 공시를 하도록 하고 그 사전 공시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 공시를 믿고 신뢰한 투자자들이 거래한 다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가격과 관련해서 예시를 보면 시가에서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그 시기에 거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주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 당시에 시가로 내가 이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제재를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피하려면은 결국 이제 해지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또 나가야 되고 TRS나 장외파 생산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그 해지 거래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다시 공매도를 하거나 백투백 해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그 공시되는 시간에 거래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쿨링 피리어드의 역할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금융위에서 잘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연성 규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벗으시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이랑 그다음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2000년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주제거든요. 계속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그러니까 20년 넘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도 많이 논의를 주셨고 오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 김우진 교수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다 하는 건 2000년도 초반에도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논의 주셨던 얘기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했던 내용들이랑 오늘 말하는 그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라는 그 내용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신흥 시장국으로서 대조적으로 미비가 됐던가 낙후된 회계 관행이 존재하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있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세션을도 그렇고 그 관통하는 주제는 지배구조와 소액 주주 간의 이해충돌 문제, 그래서 소수 주주를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했던 그 오전 세션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후에 이제 김우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M&A 같은 물적 분할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게 소액 주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대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 대한 그런 그 국제적인 그런 기준들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비교가 있었지만 사실 미국이랑 우리랑은 상당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뭐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전히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20%를 차지하는 그런 그 개인 투자자들이 80%고 기관이 20%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과연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떨 것이며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지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장의 참여도로 봤을 때도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가들을 좀 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적 분할이나 합병 같은 기업 소유 구조 변경 시에 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 소액 주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주주 보호를 위해서 그 소유구조 변경 시에는 정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이 시장에서 아무도 이렇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인지를 계속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됐지만 사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런 힘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지평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에서 시장 그 어떤 투자자가 적절한 소액주주가 적절한 가치의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 이게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게 공정한가에 대해서 말하기 참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가가 공정 가격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배주주랑 대주주가 시장 개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큰 이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산출 시점이나 아니면 시장 개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해서 소액 주주를 위한 공정한 가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가 계속 필요한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후적으로 이제 M&A나 아니면 물적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한 이후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작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그 얼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께서 좋은 그런 제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대거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수주주의 과반 결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일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대주주의 의향에 따라서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소수주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수주주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니까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민주주의가 항상 그 올바른 결론으로 결론을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과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냐라는 데에서 되게 큰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관 의미 같은 경우에도 주주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사실 M&A의 결정,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결정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나 아니면 저희 연구원 아니면 학계의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금융연구원의 곽준입니다.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김우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방안들에 대해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저도 바이고요. 아무래도 지배주주가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 편취를 하고 이런 것을 막아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하면 일반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지분에 따라 공유를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오너 쪽에 어떤 지배주주 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개미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이제 구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다 약간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존재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별로 좀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걸 좀 보았었는데 코로나 이전을 보아도 어떤 투자 주체별 매수랑 어떤 종목별 주가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좀 사주면서 이제 좀 주가를 떠받쳐주고 이러한 경향이 좀 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주가가 저평가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들이 좀 그걸 완화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걸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도 크게 올라가는데 어떤 이제 개인의 투자가 좀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지금 이제 불만이 좀 많으시긴 하지만 여태까지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오히려 좀 개인들이 좀 뒤에서 받쳐주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다 보니까 외국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자국 편향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좀 기여를 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이 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자본 유출 관련해서 이제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의 완비성 혹은 규제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게 이제 훌륭해야 이제 외국인 자본이 이제 유입이 돼서 좀 이렇게 주가도 올려주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 정비를 규제 정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포함해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어떤 이 법 제도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공청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서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에 이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우진 교수님께서 뭐 이제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이제 방안에서 이제 공식 충족 여부 이외에도 어떤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를 좀 질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규제 당국의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규제 방향 예측이 어려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는 등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거리가 멀수록 좀 투자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보통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좀 정보 획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하는 것도 좀 외국인 투자를 좀 늘리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 구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주총회 이제 사업 보고서 발표를 하고 이제 주주총회까지의 시간이 한 2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건 이제 선진국은 보통 이제 한 4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일반 투자자들이 좀 그동안 이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어떤 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이제 주주총회까지 기간도 어떻게 이렇게 연장을 하거나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지금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 다 실현이 된다면 이제 굉장히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바는 자칫 이게 이제 어떤 국내 지배주주의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을 좀 무력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외국 지배주주에 대한 대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일반 주주 보호 강화 과정에서 그 이제 어떤 이제 트랜지션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좀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복수 의결권 활용 혹은 이제 독소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M&A 방어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제 독약 조항이 허용되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적대적 임수합병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좋은 취지에서 이제 지금 이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국내 지배주주 외에 어떤 외국 지배주주의 어떤 이익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좀 유의해서 좀 이제 정책을 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준희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기업 지배 구조원 송민경입니다. 김우진 교수님 그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다른 분들 토론하시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관한 뭐 개인적인 뭐 제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그 김우진 교수님께서 일단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어떤 지배주주의 어떤 이해상충 행위, 또 의도치 않은 일반 주주들이 모르는 어떤 부당한 부의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그 이슈별로 이제 단기적이고 좀 세부적인 어떤 대응 방안,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김 교수님께서 이제 제시한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당국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뭐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국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관련된 거,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MOM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장기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 패널 토론 하시면서 이제 그보다 더 이제 큰 어떤 과제를 던져주셨고요. 예를 들면 상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이제 보다 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장기 과제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단기적인 어떤 시급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일관성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그 김우진 교수님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몇 가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그 ESG를 이제 개선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물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G와 관련해서는 사실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만, 최근에는 그 G를 개선하는 것이 ES, 환경과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ESG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사회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또 뭐 해외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 보수
이제 성과급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과를 중장기 ESG 개선 성과와 연계해서 ESG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그 성과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이사 보수 체계와 그다음에 ESG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E와 S에 관한 사항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G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배주주가 있는 어떤 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없는 기업 집단 또 뭐 기업 집단이 아닌 그냥 대기업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집단에 특화한 또는 지배주주에 특화한 어떤 입법적인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개선 방안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면 뭐 재무 수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왠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투자하기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회사 가치가 저평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뭔가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 그게 뭘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개선하는 어떤 방안, 일반적인 방안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크게 회사 가치와 관련되는 관련이 있는 정보가 뭔가 공개가 부족하다. 그건 뭐 물적 분할 후에 상장할지 말지에 관한 정보, 뭐 재무 활동에 관한 정보가 되는데요. 그런 것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뭐 그런 활동에 관한 정보가 아니어도 ESG 관련 정보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권한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기 어려운 어떤 실무적인 관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주 투자자의 권한도 부족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저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사 보수입니다. 두 번째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알다시피 해외 기업들은 이사 보수 중에 성과 중장기 성과와 연계된 부분의 보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성과급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이 잘 공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주총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뭔가 승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짜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보수를 이제 중장기 성과와 연계한다든지 ESG 성과와 연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적인 관행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죠. 일단 성과급 비중이 대단히 낮고 성과급 비중이 얼마인지 또 기준이 뭔지도 사실 공개가 잘 안 돼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주주총회에 그게 안건으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은 주총에 올라오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만 이제 뭔가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성과 보수를 통해서 회사의 성과를 개선하고 ESG 개선한다든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좀 축소하는 어떤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회계감사와 관련된 주주 권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해외에서는 감사인 선임을 주총의 권한 사항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외부 감사인 선임을 굉장히 열심히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회계 개혁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다른 나라처럼 그 감사인 선임 안건이 주총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이제 주주 권한 측면에서 뭔가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향후에 회계 개혁을 이제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조금 더 고려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주의 이익과 관련되는 여러 정보들 공시도 확대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주가 의사도 표명하고 또 시주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한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또 이사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정보의 공개에 관한 거, 또 그 각종 주주 권한 행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주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경영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경 박사님.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김은진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고 계신 심인숙 교수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 여러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넓게는 지정학적 위험이나 아니면 낮은 배당 성향,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잦은 트레이드에 있다는 단기적 투자 성향이나 기타 등등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그전부터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아니면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와 아니면 지배주주 간 또 이해상충 문제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이슈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에서 본인 대리인의 문제고,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경영진과 주주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배주와 일반 주주의 문제, 보다 넓어서 이해관계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진과 기업 내부자들과 아니면 종업원이나 그다음에 협력사까지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거는 두 번째,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적 불안 이슈냐, 아니면 내부자 거래에 따른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이슈,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일반 투자자 보호 문제들이 이런 지배 구조나 일반 투자자와 지배주주와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에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 관계에 있는 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와서 큰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저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델리케이트하고 좀 섬세한 부분에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권리 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인식이 있어서 정부도 지금 주요 자본시장의 이러한 일반 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1년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시 이제 투자자 보호 문제와 그다음에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제도 두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오늘 많이 논의되었던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 시 일반 투자자 보호 이슈나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를 중이고 순차적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님. 네. 그러면은 저희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료가 되었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을 들으시고 우리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김우진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7분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발표 내용 및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언들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이창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열거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 걱정은 심지어 상법의 주제에 대한 비례적 충실임을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원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까?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제에 대한 충실임을 지금은 이제 주제에 대한 충실임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실임인데,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성관주의 다시 그냥 재강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냥 상법에 저희가 주제에 대한 충실임의 조항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원큐에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도 좀 우려가 있고, 사실 저도 이 주제에 대한 충실임을 도입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저희 학교 법전원 교수님들이랑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득을 당한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가 없어가지고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게 없는데 그럼 지금은 막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지금에 있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최대한 넓게 해석을 해서 있는 상황에서도 지배주의 일탈행위를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조문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저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시리어슬리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건 곽준희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되는데, 합병 비율 얘기하면서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열거주의로 하지 말고 이게 좀 감독 당국에서 좀 그거를 내용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곽준희 박사님에게 얘기해 주셨듯이, 또 이거를 규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게 너무 규제 당국의 자율성이 많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도 제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그러고, 그럼 또 가이드라인을 또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또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악순환인데 본질적인 문제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더 생각해보고 우리 규제 당국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평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꼭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100% 구조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100% 규제고 채권자 보호가 돼 있으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코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차제에 100%화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두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들한테 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김지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오늘 몰랐는데, 그 블록디라고 기관이 바로 매도해가지고 뭐 하는 이슈가 있다는데, 그거 락업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수성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같이 합쳐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해주신 김우진 교수님, 그리고 7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방청객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이 저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심인숙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4시부터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맞춰서